이제 9, 10월 마무리 단계니까 절대 포기는 하지 마시고 이것만 하면 됩니까? 그러거든. 이것만이라도 하면 되죠. 이론 정리랑 사례 문제 형태랑 같이 종합 정리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 쪽집게라니까. 쪽집게는 털 뽑는 데 쓰는 거야. 이거 쪽집게 아니요. 8월 달까지 꾸준히 공부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소한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건 꼭 알고 가자라고 해서 하는 수업이지 쪽집게 하는 거 아니다고. 그리고 이제 1페이지부터 시작할 때 진하게 해놨으니까 위에 네모 안에 키포인트 정리돼 있고 그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적용할 문장이 밑에 나와요. 제가 엄선해서 별표를 별도로 하나씩 쳐드릴 거예요. 몇 번 이렇게. 그 지문들만큼은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랑 아직 안 나왔지만 최근 다른 민법 시험들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새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그 두 가지를 표시를 해드릴 거라고. 그러면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최우선 하시라고 먼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책은 표지는 굉장히 이쁜데 이 속은 없어 보여. 편집이 제 것만 이래. 책의 특성이 있어가지고 편집위원들이 제 책을 편집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날로 나왔어. 날로. 다른 책들은 색깔도 막 퍼릇하고 빨갛고 이렇게 들어있는데 내 건 없어. 그냥 까만색밖에 없어. 근데 눈은 편해. 이게 시험지도 이렇게 생겼거든. 첫째 주 수업을 들어보시고 이 정도 속도로 내가 강의를 들어도 딱 바로 알아듣고 문제풀이 할 때 내가 틀렸던 기억들이 다 난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틀렸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복습하시면 돼. 그래서 3주 끝나고 남은 4주간 전범위 동영 모의고사 할 때 하루 전날 1페이지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보시는 거야. 그걸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전범위로 보고 또 시험 보고 이렇게. 그러면 숙지가 될 거예요. 근데 기본 이론도 별로 들은 게 없어가지고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기본 이론 잘 안 하셔가지고 이 속도로 강의를 듣는데 잘 못 따라와. 그럼 그분들은 포기할 게 아니라 이걸 일단 외울 목적을 가지시고 자기가 좀 취약하다 싶은 부분들을 3, 4월 이론 강의를 차분히 듣고 이걸 외우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급하다고 막 남 하듯이 따라서 마음만 조급하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론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못 외워요. 이거를. 외운다 손 치더라도 똑같이 나와도 똑같은지 모르신단 말이야. 첫째 1번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효력 발생 요건 아니다. 그래서 1번 문장은 거기 발생 요건이다. 거기가 틀린 거예요. 거기다 X 하시면 되고. 자, 2, 3번에 나온 내용은 목적의 확정이 나오면 확정 가능성만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에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나오면 목적에다 동그라미 치고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나오면 확정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럼 목적의 확정을 물었죠? 그럼 확정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를 적용하시는 거야.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되는 건 아니다. 맞는 문장이고 이게 이제 틀리게 나오면 3번처럼 나와요. 목적물과 대금 목적 나왔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이라고 확정 나오죠. 그렇게 두 단어를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야. 이 문장이 물어본 게 목적의 확정이니까. 그리고 확정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대죠. 그럼 확정 가능성 있죠. 그럼 유효하게 성립한다라고. 그래서 없다에다 X 하시고. 자, 후발적 불능이 있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래서 4번에 계약 후 전소대 때 후발적 불능. 그래도 계약은 유효. 자, 중간 생략 등기랑 무허가 행위 대표적인 단속 규정으로 유효하다.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5번이에요. 그래서 5번하고 6번하고 같이 묶어서 거기다 별표 치고 5번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 중간 생략 등기 나오죠? 유효. 단속은 받되 효력은 있다. 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기 나오면 그때는 허가제도 위반이라 무효인 거고 허가제도는 효력 규정이니까 그건 이제 뒤에 나올 테고 이와 똑같은 논리가 6번에 전매행위 제한한 거 있죠? 이것도 단속 규정이라 이에 위반해서 한 매매도 계약은 유효하다고. 이 둘은 확실히 기억하시고. 7번 무허가 음식점 나오면 이거 단속 규정이라 음식물 판매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고. 그래서 무효에다 X 하시고. 자, 8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이거 금지 규정도 단속 규정. 그래서 단속은 받되 유효성은 인정된다. 자, 다음 중개수수료 약정. 판례가 나올 당시에는 용어가 중개수수료였기 때문에 판례 원문 그대로 놔둔 거고요. 지금은 중개보수로 용어가 바뀌긴 했죠. 똑같은 의미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거 막 예민하게 신경 쓰면 안 돼. 여기서 기준은 중개업자가 했을 때에는 초과된 부분만 무효인 거고 중개사 아닌 사람이 했을 때에는 전부가 무효지만 딱 한 번 한 건 유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9번에 초과 약정 이거는 무효. 그럼 이미 다 지급을 했으면 초과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무효면 언제든지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자 10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죠. 싹 다 무효. 그런데 11번에 딱 한 번 했대죠. 거기 단 1회만 동하시면 돼. 딱 한 번 한 거 이거는 유효하다고. 그 정도. 대시. 자 2페이지. 요 이제 질문이 시험에 자주 나요. 그러니까 무효는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래서 새로 나올 답으로 가장 유력한 게 여기요, 여기. 이 책 구성이 중요한 문장들은 옳은 형태로 틀린 형태로 이렇게 나란히 대부분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요 12번 문장처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앞에 내용에서 누가 뭘 위반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효인지 무효인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행규정 위반이니까 무효야. 그럼 무효 주장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감정이 들어가시면 안 돼. 강행규정 위반한 자 지가 위반했죠. 그럼 지가 위반해놓고 무효 주장할 수 있냐. 그게 신의칙 위반인지가 다퉈진 거고 법원에선 자기 스스로 강행규정에 위반했더라도 어차피 무효는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무효 주장은 할 수 있다.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무효 주장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요것만 무효인지만. 그래서 13번 똑같은 내용이요. 여기서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제 신의칙에 반하냐고. 그럼 신의칙에 반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신의칙에 반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강행법규에 위반한 사람 규정이나 법규나 같은 말이요. 그냥 강행을 보고 풀면 되지 또 이거 들고 와가지고 하나는 규정이고 하나는 법규인데 어떻게 달라요? 같은 말이요.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 주장하는 거 할 수 있죠. 그럼 신의칙에 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표현을 익히시라고. 요즘에는 신의칙에 반하는지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해서 시험지 내니까. 그다음 14번 이것도 끝에 물어본 게 무효 주장할 수 있냐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뭐만 찾아요? 유효인지 무효인지만 찾으시는 거야. 유효면 무효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유효인지 무효인지만 찾으시는 거라고. 근데 여기 무효로 확정됐대죠. 그럼 무효로 확정 났으면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도 무효 주장은 할 수 있다고. 패턴이 같죠. 스스로 강행규정에 위반한 사람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무효로 확정 나는데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도 그 행위 자체가 무효로 확정 났으니까 무효 주장은 할 수 있다. 이건 반드시 맞추셔야 돼. 대시. 다음 강행규정 위반은 절대적 무효예요. 자, 무효에서 제3자 관계 나오면 비진이, 통정어의, 명의신탁 딱 세 가지 무효 사유의 경우에만 제3자한테 무효 대항, 무효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뿐이고 그 이외의 무효 사유들은 다 똑같아요. 모든 제3자한테 무효 주장 다 할 수 있다. 절대적 무효다라고. 그리고 강행규정 위반은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에요. 이 부분이 다른 민법 시험들에서 요새 굉장히 부각되는 쟁점이요. 강행규정 위반이어서 무효일 때랑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해서 무효일 때랑 효과가 다르죠. 다른 효과가 뭐예요?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없냐야. 강행규정 위반일 뿐일 때에는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사회질서 위반했을 때에는 반환 청구를 못해. 그러니까 강행규정 위반은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고. 자 15, 16번 같이 묶으시고
같은 내용이요. 강행 규정 위반이어서 무효죠. 그럼 선의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 싹 다 무효. 비통명이 아니니까 다 주장할 수 있다고. 자, 그와 관계된 판례 사안이 16번이요. 자,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 취득하죠. 이거 무효다고. 그럼 선의로 취득한 제3자도 무효야. 싹 다 무효. 소유권 취득 없다. 자, 17번. 강행규정 위반한 거 추인해도 여전히 강행규정 위반이죠. 추인할 수는 없다. 18번. 거기 별표 치고. 강행규정 위반에다 동그라미 치고 언제나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냐 이렇게 나왔죠.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행규정 위반은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외우셔야 돼요. 됐어. 모든 내용을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익도 좀 적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안 졸려. 사회질서 위반이냐 아니냐 문제에서 1순위는 이거 외우신 게 이거.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경우. 단어 보고 답하는 문제. 부정적인 용어가 들어있지만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가장 대표적인 사안 강박. 강박은 강박이지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고. 그 다음 조세. 세금과 관계된 거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고. 그 다음 아직 안 나온 게 투기. 이거 다 내로남불이야. 내가 하면 절세, 남이 하면 탈세. 내가 한 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이건 사회질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 강제집행 면탈 목적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 이 용어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써먹냐면 단답형 문제로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거 찾으라라고 하면 5개 먼저 하지 말고 강박, 조세, 투기, 강제집행 들어있는지 그 문장이 나왔는지를 한눈에 먼저 찾으시라고. 그래서 그놈 있으면 답 쓰고 끝내시는 거예요. 이제 주의하실 건 강박하고 투기는 그렇게 주의할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얘들 2번하고 3번하고 같이 묶어서 별표 치고 여기 양도소득세랑 조세 나오죠. 같은 내용이요. 그럼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들 사안이 시험에 나오면 유효냐 무효냐를 물어볼 목적이 아니라 사회질서 위반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질서 위반 문제에서 조세와 관계된 문장이 나오면 유효 무효는 아예 신경 쓰지 말고 사회질서 위반인지 아닌지 문구만 찾는 거야. 그 2번 문장은 여기 반사회적 해당 않는다 맞고 3번을 특히 주의하셔야 돼. 여기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로서 이렇게 나왔죠. 여기 같은 게 여기가 가장 주의하실 게 3번이요. 야, 조세 포탈하려고 명의신탁하죠. 그럼 이 명의신탁은 무효다니까. 단 무효인 이유가 강행규정 실명법 위반이어서 무효일 뿐이지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고. 그러니까 여기 무효로 된다는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된 거지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고. 그러니까 시험에서 중요한 게 강행규정 위반이어서 무효냐 사회질서 위반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느냐 그 점이 가장 중요해. 강행규정 위반이어서 무효일 뿐이면 언제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사회질서 위반이면 그땐 불법 원인급여라 반환 청구를 못해. 그래서 다툼이 생긴 판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 보고 하지 말고 반사회적 해당 안 한다.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이렇게 나왔는지를 보고 푸셔야 돼. 여기 5번하고 6번도 같이 묶어서 거기도 옆에 치고 이것도 똑같은 패턴. 강제집행 면할 목적 나왔죠. 그럼 확인할 건 유효 무효로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만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반사회적 해당 않는다 맞고 6번 강제집행 면할 목적 나왔죠. 근데 여기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가 틀렸다고. 여기가 똑같은 패턴이야. 자, 여기도 전체를 다 읽으시면 여기 허위로 근저당 설정했죠. 이거 허위로 했으니까 무효단 말이에요. 무효이다는 맞는 말이야. 여기가 쟁점이 아니고 무효인데, 무효인 이유는 허위로 했기 때문에 무효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된 게 아니다고. 그 두 문장을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3번하고 6번 문장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세포탈이랑 강제집행 면탈 나오면 전체 읽지 마시고 뭐만 찾아요? 반사회적에 해당한다고 나왔는지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왔는지만 찾으시는 거야. 그래야 실수를 안 하시고. 그 두 가지 사안은 명심하시고. 자, 1번 문장은 강박에다 똥함 치고 반사회성 나왔죠. 그 다음 끝에 아니다 이렇게 세 단어만 똥함 치면 돼. 그 다음 4번 투기 나왔죠.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아니다 이렇게. 됐시. 자, 3페이지. 자, 불법 동기 사회질서 위반 나오면 동기니까 표시가 됐거나 알려진 경우에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고, 표시도 안 되고 알려지지도 않았으면 아무 상관없고. 그래서 7번은 동기 반사회적 이렇게 액센트를 하면 손목을 돌리세요. 벌써 정신 이름은 곤란해. 이제 시작이요. 동기 반사회적이래. 그러면 이제 찾아야죠. 표시됐는지 알려졌는지를. 그랬더니 표시됐어. 그러면 무효. 자, 8번 불법 동기 나왔죠. 근데 표시되지 않았대. 그런데 알려졌어. 그럼 알려졌으니까 반사회적 무효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자, 부처계약 첩계약이 나오면 거기 키포인트 정리된 것처럼 부처계약을 맺으면서 한 약정은 싹 다 무효고, 부처관계를 단절 깨끗이 종료하면서 한 약정은 다 유효하다고. 이때 주의하실 건 9번이요. 9번에 넓혀 치고, 부처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 나오면, 자주 나오니까 시험에, 여기선 종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제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해제 조건이라는 의미가 지금 부처관계를 종료한다는 뜻이 아니고 첩계약을 맺으면서 조건을 붙였다는 뜻이라 이건 전부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고.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도박 나오면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대리권 수요가 나왔는지만 찾으시면 돼. 그래서 도박 나오고 대리권 수요 나오면 이 대리권 수요 행위는 유효한 거고, 대리권 수요 이외 것들은 도박 나오면 싹 다 무효하시면 돼요. 그래서 10번에 도박 나왔죠. 근데 대리권 수요 안 나오죠. 그럼 다 반사회적 해당 무효 이렇게 하시면 되고, 11번 12번 같이 묶어서 거기 별표 치고, 새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11, 12번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11번 도박 똥함 치고 뭐 찾아요? 대리권 수요 찾는 거야. 반사회적 해당 않는다. 그럼 유효요 무효요? 네, 유효. 도박 채무 변제하려고 대리권 수요한 행위는 유효하다라고 한 거예요. 자, 12번 도박 나왔죠. 그 다음 대리권 수요 나왔죠. 그럼 써. 대리권 수요에다가 유효 이렇게. 그럼 유권 대리요 무권 대리요? 유권 대리. 근데 끝에 무권 대리 되죠. 무권 대리 거기다 X 하시면 돼. 자, 13번 변호사 아닌 자가 수임료 받기로 하죠. 그거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고. 왜요? 변호사 아니니까. 자, 14번 15번은 이제 변호사가 성공보수 약정을 해. 그때는 민사사건이면 상관이 없는데 형사사건은 성공보수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고. 그럼 둘 다 외울 필요 없겠죠. 뭐 외우실래? 민사 외울래? 형사 외울래? 형사사건 외우세요. 그래서 15번에다가 별표 치고, 많이 늘었네. 이제 찍어서 맞네. 15번 거기 별표 치고, 형사사건 반사회적 이렇게 동함 치고, 아니다에다가 X 하시고. 됐시. 자, 4페이지. 이제 대가 약정이 나오면 증언인지 허위 진술을 보고, 증언에 대한 건
초과분이 무효인 거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당연히 유효한 거예요. 근데 허위 진술하기로 했을 때에는 상당성 여부 판단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자체가 언제나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고. 왜? 허위 진술이니까. 그럼 증언 애우실래? 허위 진술 애우실래? 훌륭해. 증언은 실수할 게 없잖아요. 야, 그래서 16번은 증언, 초과, 반사회적, 무효 이렇게 하시고 17번에다 별표 치고 여러분이 동영 1주차 때 17번 지문을 실수로 많이 틀리셨었거든. 기억은 나세요? 기억도 안 나지? 맞았는지 틀렸는지 괜찮니? 허위 진술 나왔죠? 그냥 반사회적 해당 않는다에다 X 이렇게 하셔야 돼. 중간에 읽으시면 그 대가가 적정하다면 이렇게 꼬시거든. 그건 판단 기준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증언인지 허위 진술인지를 먼저 표시하고 증언 나오면 초과 있는지 찾고 허위 진술 나오면요. 그냥 싹 다 반사회적이다 하면 돼요. 그렇게. 자, 18번은 과도한 위약벌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왜? 과도하니까. 그래서 과도한만 똥함 치면 돼. 18번은 과도한 똥함 치고 없다에다 X하고. 민법의 장점이 시험 지문 속에 해설이 들어있는 게 많죠. 그거 그냥 눈으로 찾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19번 은닉, 숨기려고 임치, 맡겨둔 행위. 이건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고. 자, 20번 일정 기간은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고. 왜? 일정 기간이니까. 그래서 20번에 해외 파견 근로자 귀국 후에 일정 기간 소속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했죠. 이건 일정 기간만 하기로 한 거라 반사회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21번 스님 나오죠. 주지 임명행위 자체는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 이런 것들은 중개사 시험에 아직 안 나온 판례사 아니라 최근 시험들이 자주 나오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라는 거고. 자, 22번, 23번 거기 같이 묶어서 거기 별표 치고. 모든 무효사유를 통틀어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해서 무효인 경우가 갖는 효과상 가장 큰 특징, 이게 질서 위반자 반환 청구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얘네 둘 같은 내용이요. 야, 이렇게 첩계약 나왔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해 줬대잖아. 끝났다고. 소유자 누구요? 첩이 소유자. 첩. 불쾌해도 참으세요. 불쾌해도 참. 첩이 소유자야.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도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게 이제 좀 더 응용돼서 나오면 23번으로 나와. 여기. 부척관계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의로부터 이렇게 나오죠. 뒤에를 읽는 게 아니라 첩 나왔잖아. 여기다 이렇게 별표 쳐야 돼요. 이렇게. 왜? 첩이 소유자니까. 이렇게 해야 돼. 첩이 소유자야. 그럼 첩으로부터 전득한 사람 나오죠. 얘가 이 사람이 첩이다라는 걸 알았든 몰랐든 소유권 취득 한다고. 이렇게. 첩이 소유자야. 첩이 소유자. 머리를 쥐뜯 껴도 소유자는 첩이야. 대신. 자, 다음 사회질서 위반도 제3자 관계에서는 다 절대적 무효예요. 싹 다 무효야. 그래서 비진이 통정호의 명의신탁 나왔을 때만 제3자한테 무효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 이외에 무효 사유 나오면 그냥 싹 다 무효다만 적용하시면 돼. 그래서 25번 거기다 열표 치고. 요게 이제 응용된 문장이요. 그럼 문장 길면 끝에서부터 보자면 여기 물어본 게 이거잖아.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니? 그러면 앞에 무효 사유가 뭔지만 보면 되죠. 그랬더니 반사회적에 해당하는 제2매매 계약. 그럼 반사회적에 해당하는 제2매매니까 무효지. 이에 기초해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해가지고 등기한 선의의 제3자 나오잖아요. 선의 중에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냥 제3자 나왔잖아. 그럼 반사회적 해당하는 무효. 제3자도 싹 다 무효.
그럼 유효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뒷문장은 앞에서부터 읽는 것보다 끝에 질문부터 정리하고 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됐시. 그다음 부동산 이중매매. 지금까지 중개사 시험에는 이중매매 사안을 출제할 때 그냥 이중매매가 적용되는 걸 전제로 한 문제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중매매가 적용이 되려면 일단 매도인이 매수인을 배신하는 행위 단계에 이르러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중도금 중 일부라도 지급된 이후여서 계약금이한 해제를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이후에 제1매수인을 배신하고 제2매매를 한 행위가 이중매매가 적용되는 사건이라고. 그런데 제1매매 계약 자체가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고 착수되기 전 중도금 중 일부도 지급되기 전이었을 시에는 설령 제2매매 계약을 할지라도 그건 배신 행위로 볼 수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 시험에 요 26번 문장이 출제가 됐으니까 우리 시험도 나올 수 있다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1매매가 이행에 착수한 후라야, 즉 중도금이 지급된 후라야만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26번 문장에서 주의하실 건 여기요. 여기. 착수하기 전에 매도인을 적극 유인했다고, 적극 가담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현혹되시면 안 돼. 이 사안은 적극 유인은 관계가 없어. 왜? 아직 착수하기 전 단계였기 때문에 이건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고. 이렇게 표시하세요. 이렇게. 26번은 언젠가 반드시 나올 거야. 올해 나오면 땡큐지. 맞췄을 때. 그러니까 일단 1단계가 제1매매는 착수한 후일 때 적용을 하는 거지 착수 전에는 아예 이중매매 법리 자체가 적용 안 된다. 그럼 착수된 이후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제 제2매수인이 알았더라도 유효한 거고 적극 가담했을 때 이제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거니까 착수한 이후에 적극 가담했냐 안 했냐에 따라 질서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26번 특히 주의하시고 이제 27번하고 8번하고 구분해서 보실게. 이 둘은 착수 전이란 말이 없어요. 지문에. 그럼 착수된 걸 전제로 하는 거야. 이중매매라는 그 법리 자체가. 그럼 이제 확인하실 건 적극 가담했는지 가담 안 하고 알기만 했는지 그거 찾으셔야 돼. 그 27번에서 여기 매수인이 단순히 알고 있었대죠. 근데 매도인이 요청해가지고 야 네가 사라 라고 했다는 거야. 그럼 매수인은 알고만 있었지 가담한 게 아니니까 이건 반사회적 아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 여기요. 28번. 자, 28번은 적극 가담했다고 써 있죠. 그럼 대리인 나와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할 필요 없고 적극 가담 나오면 그냥 싹 다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고. 근데 반사회질서 되지 않는다. 뭘 되지 않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적극 가담 나오면 싹 다 무효.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라고. 그래서 26번하고 28번을 특히 유의해서 기억을 하시라고. 첫 시간이라 그런가 표정은 좋네. 계속 좋아야 될 텐데. 이제 이중매매에서 적극 가담했다는 사례가 나오면 요 세 가지가 이제 떠오르셔야 돼. 첫째, 대의 말소만 할 수 있고 그 이외의 등기 방식은 인정이 안 된다. 그럼 적극 가담에서 무효인 이중매매 사안에서는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하라고 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해가는 방식 외에는 다른 등기는 허용 안 된다. 직접 말소 안 되고 진정 회복도 안 되고 채권자 취소도 안 된다. 근데 안 되는 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대의 말소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3자도 싹 다 무효다. 그리고 적극 가담했죠. 그럼 적극 가담했으니까 제1매수인은 매도인뿐 아니라 제2매수인한테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두 놈이서 나를 침해한 거니까 손해배상
둘 중 누구한테든 다 청구할 수 있다고. 근데 적극가담한 게 아니면 제2매수인은 잘못한 게 없죠. 그럼 손해배상은 매도인한테만 청구해야지 제2매수인한테는 청구 못하는 거고, 적극가담했으면 그놈도 나한테 불법행위를 행한 거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이걸 적용하시면 돼. 그래서 거기 사례 문제에 1번 있죠. 1번 문제에다 혈표 치고, 이중매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율. 사례 문제 풀 때 전체적인 거를 꼼꼼히 읽는 습관 들이지 마시라 그랬고, 뭐에 대한 사례인지만 빨리 알아내시는 식으로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사람은 한자로 나온대. 그래서 갑이 을에게 뭐 했는지만 매도했대잖아. 그리고 다시 병이 나오죠. 다시 병한테 매도하고 등기했대잖아. 그럼 동그라미 친 거 보면 갑과 을이 매매했는데 다시 병한테 매도해서 등기했으니까 이중매매 나왔잖아요. 아, 이중매매 사건이구나 하고 바로 푸시면 돼. 이렇게. 그럼 이 떠올라야죠. 공식이 뭐가? 적극 가담했으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고, 가담 안 했으면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1번에 병이 악일에 가담 안 했구나.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자, 1의 경우. 그럼 병이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럼 을은 갑에게 매매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손해배상 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중매매 사안이 시험에 나오면 이 유효인 관계도 자주 출제돼서 나오지만 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중매매에서는. 그러니까 이중매매를 시험에 내는 목적은 어떤 경우에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적극가담에서 사회질서 위반이 됐을 때 이들 법률관계 어떻게 처리하냐를 물어볼 목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거예요. 자, 이제 3번에 여기 병이 알면서 요청했대.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적극 가담한 거야. 알면서 요청하거나 회유하거나 권유했을 때, 그럼 적극 가담해서 사회질서 위반이 무효 사안이 나왔으니까 이때는 대위에서 말소할 수 있다. 자, 3의 경우 적극 가담한 경우, 그럼 직접 병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왜? 병이 적극 가담했으니까. 또 자다 일어나가지고 언제는 대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곤란해. 등기를 대위에서 말소를 하라고 하는 거고, 손해배상은 대위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병이 을을 침해했죠. 그러니까 을은 병한테 당연히 직접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야. 쟁점 아니에요. 저걸 막 또 대위를 아무데나 넣어가지고 하면 안 돼. 그럴 땐 아니죠 지금. 5번 3의 경우. 그럼 3의 경우가 적극 가담한 경우. 그럼 싹 다 무효잖아요. 정이나 정. 선이든 악이든 싹 다 무효라. 정은 소유권 취득 못해. 싹 다 무효 이렇게 하십니다. 사례는 외워서 푸는 거예요. 이 문제 나오면 이거 적용해서 이렇게 답을 해야 돼를 외워야 돼. 시험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 적극 가담 싹 다 무효. 대의 말소 손해배상 제3자도 무효. 이렇게. 5번이 답이요. 자, 문제 2번. 이게 다른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럼 이 문제는 더 쉬워요. 문제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는. 여기 사례 자체에 단어 들어있죠. 뭐가? 이게 눈에 띄어야 돼요. 이게. 적극 가담. 그럼 사회질서 위반인 이중매매 사례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가불병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럼 이제 뭘 찾으라고 했냐? 을에게 인정되는 권리 모두 찾으래. 그럼 제1매수인한테 인정되는 거 찾으래죠. 근데 사실 이 문제 나오면 적극 가담한 게 나오면 당연히 을한테 인정되는 권리를 묻겠죠. 갑이나 병한테는 물어볼 게 없잖아. 그럼 이제 을 인정되는 권리 모두 찾으래. 그럼 첫째,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 있지. 이은 병에게 이전 등기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등기 청구 나왔죠. 그럼 뭐만 할 수 있어요?
대위 말소만 해야 돼. 안 돼 이거. 자,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 있지. 갑이든 병이든 둘이 공동으로 불법행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대위 말소 있다. 그만 차지하시겠네. 두 개 아니면 세 개였으니까 그만 차지하시겠어. 더 찾으면 곤란해. 그러니까 박스 문제 풀 때는 항상 몇 개 찾으라고 했는지 눈으로 항상 밑에를 보고 찾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미음에다만 별표 하나 치고 나머지는 다 앞에 문제에 나왔던 것들이니까 미음에 채권자 취소 나오죠? 없다. 이렇게 뭐만 할 수 있어요? 대의 말소만. 그럼 이 문제는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리을에 대의 말소 나왔죠. 그럼 등기는 요것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요 리을이 미음하고 여기 니은의 해설이야. 해설. 민법은 시험 문제 자체에 서로 해설이 들어있어. 적극가담 대의 말소만 할 수 있고 나머지 등기 청구 안 돼. 채권자 취소 안 돼. 병에 대해서 이전 등기 직접 진정명 회복 안 돼. 뭐만 할 수 있어요? 대의 말소만 할 수 있다고. 4번이 답이요. 나 이거 혼자 힘으로 풀어봐야지. 하지 마. 이 책은 혼자 뭐 풀어보고 이런 책이 아니요. 그냥 표시해놓고 이대로 외워버리. 그냥 이대로 외워버리라고.